허정도 이사장님은 마산 YMCA에서 YMCA 운동을 시작하셨고, 마산 YMCA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 YMCA 이사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건축사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LH공사, 토지공사, LH공사 감사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가시며 YMCA 유지주로서의 표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번도 안 주무실 겁니다. YMCA에서 제1의 스타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온 허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금호고속을 타고 왔는데 고속버스 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타고 내릴 때쯤 그 냉방이 좀 너무 빵빵하다 했더니만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광주 터미널까지 나와주신 우리 손유 주영 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40여 분 걸린다고 그래서 젊은 간사님하고 이거 참 분위기가 좀 어색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지역에 대한 이야기, YMCA에 대한 이야기 등등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첫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전북에 대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황진 이사장님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이미 강의가 끝나가고 있어서 문건을 이렇게 보았는데 주로 그 신학적 또 철학적 이론에 기반한 그 강의더라고요. 아주 수준 높은 강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막 그 정도 내용은 못 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꼭 굳이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게 저는 뭐 그런 이론을 토대로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엮는데 사례 중에는 문학적 이런 소재가 들어 있어서 서로 그 내용이 좀 방점이 달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좀 치울까요? 네, 제목은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이 YMCA 운동을 하는데 그 목적에 대한 성찰을 해보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주제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대한 성찰 시작하겠습니다. 41년 전입니다. 신영복 선생께서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자기 형수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세라고 하는 책에 저 구절이 나오는데 저걸 보다가 우리 그 YMCA 특히 전문 지도력과 유지 지도력이 공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예,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예, 핵심은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사실 입장의 동일함은 쉬운 말이지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사나 위원으로 분류되는 유지 지도력도 많이 계신데 유지 지도자분들께서도 입장이 동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그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호남에서도 전주냐 광주냐 따라서 다르고, 특히 한국 사회는
YMCA 운동을 해도 호남 쪽이냐 영남 쪽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YMCA 안에서도 유지 지도자냐 실무 지도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입장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대단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입장의 동일함이 제일 중요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관계입니다. 제일 좋은 관계는 입장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전북에 있는 유지 지도자, 전북에 있는 전문 지도자들이 우리가 입장을 한번 같이 한번 같은 입장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44년에 YMCA는 시작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시작했죠. 늙었을 때 사진이고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저건 세계 YMCA 동맹에 소개된 짧은 YMCA 문장이죠. 네. 12명의 젊은이들이 런던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약 18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 사회가 세계 최초로 저런 공장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저기 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몸에 해로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검은 연기가 물씬 나올수록 강대국이다. 그리고 부자지역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저런 모습이 영국,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등에서 연출되었습니다.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180년 전에. 그런데 저렇게 엄청난 이익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끌어들일 때 저 공장이 있는 도시의 뒷골목은 이랬습니다. 실제 그 당시 사진입니다. 집이 없었어요. 도시로 갑자기 공장 노동자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는데 잘 곳이 있어야죠. 골목에서 그냥 자고 심지어는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도 잤습니다.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와 친구들이 12명이 YMCA를 시작할 때는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영국의 경제는 나날이 성장했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원자재를 가지고 조금 전에 보았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비싼 가격으로 다시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했는데 그 많은 이득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가져가고 거기서 품을 팔았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저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심지어 4살짜리 애도 하루에 15시간 정도씩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노동급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해야만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던 아주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야만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자, 그 중에 제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선거권 확대 과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선거가 시작된 것이 1832년인데 그때는 선거권을 산업자본가와 중산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인구 중에서 4% 정도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는 35년이 지난 후에 도시 노동자나 소시민도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20년쯤 후에는 소작농이나 농업을 하는 사람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약 30년 지난 후에 여자도 투표권을 가졌는데 그때는 직업에 따라 가지지 않고 연령에 따라 남자는 21세, 여자는 30세. 여자를 얼마나 낮춰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투표권을 가졌고 28년도에 갔어야 보통 선거 남녀가 공이 21살이 되면 투표권을 주었고
70년, 1970년 실제 여기 뭐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입니다. 그때 가서야 만 18세 이상 남녀 보통 선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 윌리엄스와 친구들이 YMCA를 만들 때는 이때였습니다. 1844년. 조지 윌리엄스와 친구들 12명은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양복점 기능공이었거든요. 그것도 옳은 기술자가 아니고 조수였습니다. 조수. 일로 말로 시다바리. 당연히 투표권이 없었죠. 저 투표권은 언제 생기느냐? 거의 1884년 아니면 1918년쯤 가서 그런 직업은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런 직업이라면. 그러니까 그때 YMCA를 만들 때는 영국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권리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금 우리가 청년들, 그냥 대학생들 정도 그런 청년들이 만들었다 저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회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주권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 시기의 하청 노동자들이었어요. 그 12명이 그 상황 속에서 YMCA를 만들었어요. 당장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도 아닌데 어떤 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YMCA를 만들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부는 뭐였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12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에드워드 발렌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기로 남겨놓은 게 있어요. 1844년 6월 6일 목요일 조지 윌리엄스의 방에서 우리는 한 단체를 조직하기로 했다. 목적은 종교적인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확대시키기 위한 투표권도 없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기로 12명이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우리 단체 이름을 뭘 할까? 회의해가지고 정한 이름이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이니셜로 YMCA. 이때 만들어서 그 하청민이었던 젊은 친구들이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YMCA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격체들이죠. 그러고는 11년 후에 이게 영국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퍼져가지고 빠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물론 여기서 전 세계는 북미주와 유럽을 이야기합니다만 11년 후에 1855년에 파리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세계대회에서 선언문으로 합의해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파리 기준인데 이 파리 기준의 마지막 부분의 목적에 발렌타인이 일기에 써놓았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정신을 파리 기준에 넣었습니다. 그의 나라, 그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조지 윌리엄스가 사는 골방에서 가졌던 그 꿈을 11년 후에 세계민을 대상으로 선포했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는 1974년에 한국 YMCA 목적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문의 결론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남북 문제를 좀 넣자 이래가지고 한 11년 전에 다시 내용을 조금 수정했죠. 여기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YMCA는 1844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 제 강의를 다른 데서도 들은 분이 몇 분 있을지 모르지만 늘 이 예를 드는데 혹시 중복되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성경 이사야서에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할 만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저게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예를 들면 아주 돈이 많은 재벌들과 거리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같은 식탁에서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이 먹는 식탁에 거리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오찬을 나누는 이런 장면과 비슷해요. 심지어 이거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늑대한테 어린 양이 나면 잡아먹어버려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저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YMCA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문학작품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소시적에 저거 안 읽어봤으면 진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죠. 예.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근데 저게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걸 우리 한국에서 중역을 해가지고 제목이 저렇게 된 건데 원래 이 제목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그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의 마을에는 어느 마을이나 교회가 있는데 미사나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히 시간에 맞춰 종을 치지만 그냥 뜬금없이 종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그건 누군가 우리 마을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 오후 4시쯤 종소리가 울리면 어느 누군가 세상을 떠났구나 하는 걸 알리는 종소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건 왜 나왔는가? 존 던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있었는데 유명한 시인입니다. 저분이 쓴 시에 쭉 나오고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원래 저게 책 제목입니다.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소리가 울리면 신부로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가 신부님께 누가 오늘 죽었습니까? 애를 신부로 보내지 마라. 그 죽음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내하고 관계없는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너희 일부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왜 저거를 저 책의 제목으로 삼았는가? 잘 아시겠지만 기억을 다시 되살려보면 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의 주인공은 로버트 조던이라고 하는 미국 청년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났을 때 미국에서 스페인어 교사였던 한 젊은이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스페인에서 독재 정권과 그걸 반대하는 민중들이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 저 책의 큰 줄거리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하죠. 비록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스페인이라고 스페인 하나가 독재 정권에게 넘어가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까지 영향이 오는 것이고 전 인류가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휴직을 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서 싸우거든요. 그리고 그런 큰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거기 가가지고 전쟁통에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어여쁜 스페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전쟁통에 서로 사랑하다가 이 주인공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됐을 때 너무 사랑하니까 마리아도 안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스페인 독재 정권 군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안 가니까 빨리 도망치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너가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같이 죽으면 안 돼. 너가 살아야 돼. 너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야. 하면서 아가씨를 보내고 본인은 근데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끼리도 나는 따로 있는 내가 아니고 우리는 다같이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저 소설의 큰 틀의 줄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저 책 제목이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지 마라. 그 죽음은 너희 일부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 시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오늘 고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성격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덴마크의 그 그룬트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덴마크의 정신적 지주죠. 예. 저분이 덴마크가 오늘날처럼 선진국이 되기 전에 아주 가난했을 때 여러 가지 덴마크 내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때 저 그룬트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덴마크는 부자의 숫자가 적고 부자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부자는 숫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은 그거보다 더 적을 때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그래도 저게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자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부자도 소수로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소수로 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회가 덴마크는 되어야 된다. 그걸 주장했고 덴마크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소에 존경해왔던 그룬트비 목사의 말을 받아들였고 지금 덴마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현실적인 실현 중에 하나라고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사는 모습인데 YMCA 운동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다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이겨서 극복하기 위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YMCA 운동이고 그것이 YMCA 운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가 중국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웠던 그리고 또 이 장개석 정권과 모택동 이 혁명군들이 서로 다투고 비리가 판을 쳤던 1920년대 몰락해 가는 농촌 자기 고향 농촌 사회를 그리면서 쓴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 마지막 부분에 이 제가 볼 때는 중국 그 하는 인민들에게 외치는 소리 같아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말이고 루신이 한 여러 말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처음부터 애당초 있었던 것은 없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움직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길도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YMCA 지도자의 다시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말로만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동경에 있는 동경
제1본 한국 YMCA입니다. 건물입니다. 꽤 큰 건물인데 저게 뭐 재정 문제로 지금 호텔 영업은 안 한다고 그래요. 다시 오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서 왜 저 조선 독립선언 기념비라고 입구에 돌을 박아 세워놨는데 저게 우리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직전에 2월 8일 날, 한 20일쯤 전이죠. 2월 8일 날 저기서 먼저 독립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을 중심으로 YMCA 저기서 모여가지고 그랬습니다. 저 비가 저 오른쪽 입구에 딱 서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동경 인근에 갔다가 저기도 한번 가보자. YMCA 친구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한번 가가지고 저기 가면은 저 28 독립선언 기념관이 아주 조그만합니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없었던 한 사진을 보았는데 그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그만합니다. 저게 전부예요. 28 독립선언 기념관입니다. 저기에 가면 한 코너 저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이제 독립운동사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은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저 왜 몇 년 전에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관동 대진 때 대활약을 했던 분이고 그 천황 일가를 암살하려고 뭐 이런 기획을 했던 분이고 부인이 유명한 일본 사람 아네코 후미코인데 그 박열과 부인을 변호사로서 변론했던 사람입니다. 인권 변호사고요, 사회운동가이고 그리고 일제히 식민지 우리나라나 대만 이런 데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잡힌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배반자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을 했던 금방 YMCA에서 했던 그때 체포당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변론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는 일본 공산당 탄압받을 때 그것도 변론을 했고 그러다가 일본 정부에서 법정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에는 변호사 자격도 잃고 이렇게 있었고 징역 2년 실형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도에 변호사 자격을 회복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46년도에 우리나라 헌법, 건국헌법 초안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여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저분이 서울에까지 강연하러 왔는데 부산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경부산 철도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전 장면이 생생하게 동아일보에 기사로 나와 있고 강연하는 장면이 신문에 나고 그 옆에 종로경찰 일본인 종로경찰서장이 떡 앉아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현장에서 지적하고 할 정도로 아주 특 A급 요시차 인물이었습니다. 저분이 28 독립선언 그 학생들을 변론했기 때문에 저분 사진이 저기 있는데 문제는 저분도 우리가 아는 게 좋지만 고마운 분이죠. 저 옆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일본 글. 저 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거부터 자기 고향에 있는 후세 변호사의 비석입니다. 자기 고향에 저기 보면 문구가 정말 대단하죠. 저분이 평소에 가장 유명하게 남긴 말입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제일 유명하게 남긴 말인데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저분이 이제 저거를 직접 써가지고 남겼는데 저 진품이 YMCA 기념관에 있습니다. 저 말은 뭐냐? 오늘은 더럽지만 내일은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세상에 오늘 이래도 막
아이고 우리 이제 늙을 때 되면 세상은 괜찮겠노? 앞으로 좋아지겠지 뭐.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오늘은 더럽지만 내일은 깨끗해질 것이다. 남의 일처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저 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 모두 다 앞장서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행동해서 무언가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고 또 우리 NGO 활동이나 무언가 사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지금 아주 보수주의 정치가인데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 데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다. 조금 전에 구세가 말한 대로 아이고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아인슈타인도 한 말을 했어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선한 사람들도 별 문제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는가? 이건 굉장히 부조리한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그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과 직접 관련이 좀 있어요. 이게 한 신문사의 기사입니다. 환율이 1,200원 될 때 이게 높아질수록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원까지 되면은 우리 한화가 돈 가치가 없어서 큰일이다. 그래 정부는 뭐하나? 외환시장은 아우성이다. 1,200원 됐다고 해서 이랬는데 그 신문에서 1,400원이 되니까 그러면 더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좋다 합니다. 코스피가 내릴 때 현대차 기아는 몇 주에 해서 좋다. 문제 아니다. 더 좋아. 한 신문에서 이래요. 왜 이랬을까요? 날짜를 보십시오. 왼쪽은 문재인 정부고 오른쪽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200원 돼도 이게 정치가 잘못해서 엉망이야. 이제 나라가 뭐 망하게 생겼어. 외환시장의 아우성이나.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더 나빠져도 200원 뭐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더 좋아. 이게 우리와 한국 사회를 부조리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YMCA도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봐도 자기 주장대로 평소 의식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흔들려요. 이런 걸 보면. 특히 경상도는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멜드 까마라 주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자.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불렀다. 그런데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먹을 것이 없는지 따져가 물으니 사람들은 나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이것도 부조리한 거거든요. 사실은 뒤에 건 왜 가난한지를 따져 묻고 방법을 찾아야 가난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면 빨갱이라고 해요. 그냥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나눠주고 어디 봉사당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하고 돈 몇 푼 주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건 해결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렇거든요. 이게 다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로 누가 리드를 하느냐?
한국 사회는 주로 언론이 많이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저도 막 비슷하겠죠. 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쭉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거치면서 서서히 사람이 바뀌어갑니다. 부조리한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문학적으로 잘 설명한 게 공지영 작가가 쓴 고등어입니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1년 됐네요. 엄청나게 많이 읽힌 소설이죠. 저기 보면 금방 내가 말한 청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의 꿈이 좀 변한, 그러나 변한 자신을 후회하는 장년 시절, 뒤에는 노년이 돼가지고는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젊었을 때 막 뜻을 가지고 바닥거렸던 그걸 후회하는 듯한 이런 사람으로 인간은 바뀌어 간다. 그걸 고등어에 비유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고등어 떼를 본 일이 있니? 초록색이 청년이고 빨간색이 장년이고 푸른색이 노년입니다. 아니, 그것은 환희의 빛깔이야. 짙은 초록의 등을 가진 은빛 물고기 떼, 화살처럼 자유롭게 물속을 오가는 자유의 떼들, 초록의 등을 가진 탱탱한 생명체들, 저렇게 고등어가 헤엄치고 다니죠. 태평양을. 서울에 와서 다시 나는 그들을 만났지. 그들은 소금에 절여져서 시장 좌판에 얹혀져 있었어. 배가 갈라지고 오장육부가 뽑혀져 나가고. 그들은 생각할 거야. 시장 좌판에 누워서 나는 어쩌다 푸른 바다를 떠나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져 있을까 하고 후회를 하죠. 하지만 석쇠에 누워질 때쯤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르지. 나는 왜 한때 그 바닷속을 대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헤엄쳐 다녔을까 하고. 석쇠에 누우시니까 떳떳하고 좋은데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간다. 실제로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자꾸 노력하고 특히 YMCA 같은데 저걸 두고 활동을 하면 훨씬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일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주위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여러 가지 정보들과 환경 때문에 저렇게 변해갑니다. 본인의 조건도 있겠죠. 사실 우리 그제 의사 보셨지만 경상도 제가 뭐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동창회 하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요즘 대선 끝나고 우리 동창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대화가 거의 끊어져 가지고 아주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노력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개개인은 이 흩어진 개인을 보면 별 힘도 없잖아요. 예, 모이면 조금 힘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건 유명한 일본을 지금 대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봉준호 감독급에 해당됩니다. 예, 고레에다 히로카즈. 한국에 왔을 때 JTBC에서 직접 생으로 바로 인터뷰하신 분인데 저분이 유명한 작품도 많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상영하고 본 사람이 제법 많아요. 예. 큰 주제는 지금 당신이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하는 그게 큰 주제인데 저 영화 장면 이게 뭐냐면 어른이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은 소설가입니다. 문학 지망생인데 소설을 썼는데 히트를 치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고 부인하고는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했고 그래 살았는데 가끔 저 아이 때문에 한 번씩 이제 같이 가족끼리 만나요. 어느 날 같이 만났는데 그날 바깥에 태풍이 엄청나게 비를 동반한 태풍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폭우가 내리고 그때 저 소설가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비가 쏟아지는 날 우리 동네에 있는 큰 저걸 흉관이라고 하죠. 큰 시멘트로 만든 큰 관. 저 속에 내를 데리고 가가지고 바깥을 쳐다보면서 저 비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걸 제안하고 아들이 좋다 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저기서 바깥에 폭우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면서 아버지가 떼놓으니까 애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또 같이 부부가 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꾸 애한테 좋은 말 합니다. 여기 뭐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까 애한테 늘 하는 소리가 응? 건강 잘 챙기라. 할머니한테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지. 이런 이야기 다 하죠. 다 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저 아이가 아빠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 거야? 아이에게 자꾸 니는 뭐가 되는 사니까 아빠는 뭐가 되고 싶었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 거야? 신은 한치한 질문 아니에요. 예, 10명이면 9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하니까. 저걸 물어도 저도 저 영화를 보면서 이야 저럴 때 뭐라고 대답하지? 실패한 문학가이에요. 예.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 거야? 순간적으로 저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답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그게 최소한 제일 정답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소설을 쓰는 거죠. 노력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저건 노력이지만 그 노력, 그게 우리가 시지퍼스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일을 베풀이하는 거. 근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게 현대인의 고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유명한 작가 알베르 까미는 저걸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산정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돌이 굴러내려 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저 반복되는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굴러내려올 줄 알면서도 바위를 밀고 다시 올라가는 인간, 다시 올려야 할 줄 알면서도 바위를 찾아 다시 내려오는 인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다. 끝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이걸 한번 올렸다고 끝나는 건 없다.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계속하는 그것이 현대의 자유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설을 다시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죠. 사실 여기는 이사님과 강사님들이 있지만 누가 이 일 하라고 억지로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스스로 찾은 길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에서 권하기도 하고 이랬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정도면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거든요. 제가 오면서 우리 송강사님한테 어떤 옛날에 전주 왔을 때 이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하시느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YMCA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런 분도 있고 지금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찾은 자기 스스로가 찾은 길이 YMCA 운동을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YMCA 안에는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라고 그러죠. 여기 주로 이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저걸 이제 유지 지도자, 기후를 유지시키는 지도자를 말하죠. 그리고 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프로페셔널, 전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운동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전문 지도자도 있고
유지 지도자도 있습니다. 사실 놓여 있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이 유지 지도자는 YMCA 외에 더 중요한 자기 상태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삶을 풍부하게 바치는 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고, 전문 지도자는 YMCA 자체가 자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동일하게 하거나 가까이 서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학교 법인과 비슷합니다. 학교에도 교장과 교사가 있죠.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재단 법인이 있죠.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교를 유지시키고 법적으로 학교의 주인이죠. 인사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은 교장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교사들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학교 전체의 기구 유지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 없으면 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교사와 교장이 없으면 학교의 1차 목표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그런 설명으로 저기 학교 법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YMCA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진일복 선생의 말씀. 입장의 동일함. 그러니까 전문 지도자와 유지 지도자가 비록 차이는 좀 있을지라도 동일한 입장이 되도록 사회를 보는 눈, 어떤 큰 사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은 동일하거나 가깝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서로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레로 치면 한쪽 바퀴는 유지 지도자, 한쪽 바퀴는 전문 지도자입니다. 한쪽이 작고 한쪽이 크면은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 아시죠? 한쪽은 크고 튼튼한데 한쪽이 부서지면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수레의 존재는 두 개가 균형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실무 지도력만 튼튼해도 YMCA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지 지도력만 강해도 YMCA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YMCA는 저 수레와 같다. 이런 상태를, 이런 구조를 유지 전문 공영제라고 합니다. 유지 지도자와 전문 지도자가 같이 끌어나가는 제도가 YMCA다. 유지 전문 공영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YMCA는 이 공영제를 통해서 뭘 합니까? 이 세계 YMCA가 정해놓은 겁니다. 첫째는 젊은이들의 능력과 체력 포함해서 그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한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이 세 가지가 YMCA 목표고, 이걸 위해서 제가 속한 마산과이도 그렇고 여기 전국에 있는 과이도 다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통일운동, 사회적 책무,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개발. 그래서 이런 일들을 YMCA가 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개발을 위해서 지리산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카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마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또 저렇게 마라톤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산 YMCA 마라톤 배를 조직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노고단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메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하천 탐사도 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모든 복개된 하천 밑을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아주 3년 전이네요. 벌써 지방선거 때 공약에 하고.
사회적 청년이 최근에 지난달 5월달에 모두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힘 닿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힘 닿는 대로 하는 것이지 크게 사건을 쳐가지고 단박에 세상에 그렇게 쉽게 바꿔지나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예, 시지퍼스의 형벌에 나오는 그것처럼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이 지역의 정치가 통일부 장관이 돼서 저 통일에 관한 활동이 더 많아지겠어요.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썼어요.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뭘까? 다섯 건에 쳤는데 저 정도로 많더라고요. 빠진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엄청난 문제들이죠. 저건 최근에 발표한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한국 사회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 증가율 1위, 저출산 출산율 1위, 노동시간 1위, 산재 사망률 1위, 대학 등록금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물론 OECD 중에서입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문제. 차 한 대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서로 먼저 나가려고 멱살 잡고 싸우지. 이게 한국 사회 경쟁 구조 속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 사회 속에서 우리 YMCA 지도자들은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적은 일을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나가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 속에 마치 180년 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선거권도 없었던 청년 조지 윌리엄스가 일어섰던 것처럼 국가 권력 모두 잃어버리고 식민지가 된 나라에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외쳤던 월남 이상제 선생처럼 우리도 저런 분만큼은 못하지만 우리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책무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문제들과 우리가 함께는 할 수 있다. 늘 걱정하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일같이 언제든지 동료를 내려가면서 이 일을 계속하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감사합니다.